2013년 인도 무기평가. 한국의 비호복합이 러시아의 판치르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는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국방장관이 직접 전화를 걸었고 인도 국방부는 하룻밤 사이 입찰을 취소했습니다. 12년 후 우크라이나 하늘에서 판치르가 드론 한 대에 격추됐습니다. 그 장면은 인도 국방부 회의실에서도 재생됐고 2025년 8월 인도가 그 사업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엔 한국에게 손을 내밀었죠. 과연 한국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라자스탄 사막의 모래바람은 봄에도 눈을 뜨기 힘들 만큼 거셌습니다. 2017년 3월, 저는 인도 육군 방공포병 중령 아르준싱으로 포콜라 사격장 한복판에 서 있었죠. 앞에는 세 나라의 무기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판치르, 러시아의 퉁구스카, 그리고 한국의 K-30 비호복합. 그날 제 임무는 단 하나였습니다. 어떤 체계가 인도 육군의 하늘을 지킬 자격이 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 무기에 큰 기대를 품지 않았습니다. 인도 육군은 수십 년간 러시아 무기와 함께했고 저 역시 그 속에서 훈련받고 성장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버지도 군인이었고 아버지의 아버지도 군인이었습니다. 우리 집안의 병영 생활은 언제나 러시아제 장비와 함께였죠. 판치르는 중동 전장에서 실전 경험까지 쌓은 체계였습니다. 한국산 무기가 그걸 넘어설 수 있다고는 솔직히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격 시험 첫날 아침, 판치르 먼저 나섰습니다. 레이더가 돌아가고 미사일이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관중석에서 러시아 측 기술자들이 뭔가 자신 있다는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죠. 저는 평가표에 숫자를 적으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익숙한 것은 언제나 믿음직스럽게 보이는 법이니까요. 그런데 다음 날이었습니다. 비호복합이 사격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뭔가 달랐습니다. 차체가 낮고 둔해 보이기까지 했는데 레이더가 올라오고 포탑이 회전하는 속도가 이상하리만치 빨랐죠. 담당 평가관 옆에 서 있던 동료 마엔드라가 저를 슬쩍 쳐다봤습니다. 아르준, 저거 좀 이상하지 않아? 저도 같은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 빠른 거였습니다. 표적기가 하늘에 뜨자마자 비호복합의 포탑이 이미 그쪽을 향하고 있었고 30mm 기관포가 연속으로 불을 뿜었습니다. 표적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신궁 미사일이 두 번째 표적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포와 미사일을 동시에 운용하는 복합체계. 그건 러시아 무기들만 갖고 있다고 알려진 기능이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러시아 것들이 더 앞선다고 배웠고 저도 그렇게 믿어왔죠. 평가표를 쥔 손이 멈췄습니다. 저는 숫자를 적는 대신 그냥 지켜봤습니다. 비호복합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번, 3번, 표적이 바뀌어도 매번 같은 속도로 반응했고 같은 정확도로 결과를 냈습니다. 러시아 기술자들의 팔짱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은 옆 동료에게 뭔가를 낮게 속삭였는데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표정을 잊지 못했습니다. 자신감이 아니라 당혹감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막사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마엔드라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겠는데. 저는 창밖으로 시선을 던지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미 뭔가가 뒤집히고 있었죠. 수십 년간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이 흔들리는 느낌. 불편하면서도 이상하게 눈을 뗄 수가 없는 그 감각이었습니다. 라자스탄의 하늘은 그날 유독 높고 맑았습니다. 사막의 석양이 사격장을 붉게 물들이는 동안 저는 오랫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비호복합은 이미 경납고로 들어가고 없었지만 그 기계가 남긴 잔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한국, 그 작은 나라가 만든 무기가 제 안에 있던 무언가를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한 채로 다음 날 최종평가 결과가 발표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최종평가 결과 발표는 이튿날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막사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아직 옅었고 사격장 쪽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죠. 어제 본 장면들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비호복합의 포탑이 표적을 향해 돌아가던 속도, 미사일이 쏘아지던 순간의 날카로운 굉음, 그리고 러시아 기술자들의 굳어가던 표정. 억지로 눈을 감아봤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브리핑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각국 기술 대표단이 양쪽으로 나뉘어 앉아 있었고 공기가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죠. 러시아 측 수석 대표는 서류 묶음을 테이블에 올려놓은 채 시선을 정면에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측 한화 관계자들은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요.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 속에 각자의 계산이 가득 차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평가단장 비크람 대령이 앞에 섰습니다. 그는 서류를 한 장 넘기더니 잠깐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기술평가 종합 결과
우선 협상 대상으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K-30 비오복합을 선정합니다. 실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완전히 숨소리도 들릴 것 같은 정적이었죠. 저는 옆에 앉은 마엔드라를 슬쩍 봤습니다. 그는 미동도 없이 앞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귀끝이 조금 붉어져 있었습니다. 놀란 거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러시아 측 대표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항의를 시작할 것 같은 분위기였지만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방을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이상하게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패배를 인정하는 사람의 뒷모습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의 뒷모습처럼 보였으니까요. 브리핑이 끝나고 복도로 나오는데 마엔드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솔직히 예상 못했어. 근데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격 정확도, 반응 속도, 연속 교전 능력. 어느 항목에서도 비오복합이 뒤지지 않았고 오히려 앞선 항목이 더 많았습니다. 수십 년간 러시아 무기만 봐온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결과였죠. 그런데 그 인정이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무기는 성능만으로 선택되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인도 국방 조달 역사는 기술보다 정치가 먼저였던 순간들로 가득했으니까요. 러시아는 단순한 무기 공급국이 아니었습니다. 외교적 동반자였고 유엔 안보리에서 우리 편이 되어주던 나라였습니다. 그 관계가 단순한 평가 점수 하나로 흔들릴 일이 없다는 걸 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비크람 대령이 복도 끝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나란히 걸으면서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죠. 싱중령, 자네는 어떻게 봐?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성능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게 계약까지 이어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대령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그도 같은 걸 걱정하고 있었던 겁니다. 가장 좋은 무기를 골랐는데 그게 선택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결정을 내리는 건 저 같은 현장 평가관이 아니라는 것. 그날 오후 저는 그 사실을 새삼스럽게 되새기며 라자스탄의 먼지 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맑고 높았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무거운 게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죠. 뉴델리에서 움직임이 시작된다는 소식이 들려온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뉴델리에서 온 연락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평가 결과가 발표된 지 사흘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저는 자이푸르 기지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비크람 대령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싱중령, 국방부 쪽에서 평가 결과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어. 자세한 건 나도 아직 몰라.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추가 검토,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현장에서 15년을 보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술 평가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압력이 들어왔다는 뜻이었죠. 며칠 후 인도 언론에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러시아 국방장관 쇼이구가 뉴델리를 방문해 인도 측 고위 관계자들과 회동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는 짧았지만 그 짧음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저는 기사를 2번 읽고 나서 창가에 기대멍하니 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엔드라가 사무실로 들어오더니 제 표정을 보고 말없이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도 같은 기사를 읽은 모양이었습니다. 한참 후에 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했잖아. 알고 있었어. 근데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지. 저는 짧게 대꾸했지만 속은 복잡했습니다. 분노라기보다는 허탈함에 가까운 감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막에서 며칠을 보내며 꼼꼼하게 측정하고 기록한 숫자들이 회의실 하나에서 나누는 대화 몇 마디로 흔들릴 수 있다는 현실. 그게 억울하면서도 새삼스럽지 않아서 더 씁쓸했습니다. 저는 원래 파키스탄 국경 지역 부대에서 근무했습니다. 라오르 북쪽 국경선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전방 기지였죠. 그곳에서 저는 노후화된 소련제 쉴카 자주대 공포를 운용했습니다. 1960년대에 설계된 장비였습니다. 레이더 정밀도는 현대 드론 하나도 제대로 잡지 못했고 포시는 연속 사격을 오래 하면 과열됐습니다. 정비 부품은 항상 부족했고 러시아 측 기술 지원은 약속한 날짜를 번번이 넘겼습니다. 그 시절 겪었던 일 하나가 오래도록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느 날 밤 정체불명의 소형 항공체가 국경선 근처에서 감지됐습니다. 경보가 울렸고 저는 쉴카를 가동했습니다. 레이더가 표적을 제대로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항공체는 시야에서 사라졌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어둠만 바라봐야 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위협 없음으로 마무리됐지만 그날 밤 느꼈던 무력감은 보고서 어디에도 적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였습니다. 제가 비오복합 평가단에 자원한 이유가 더 나은 무기가 필요하다는 걸 누구보다 몸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더 나은 무기가 정치의 벽 앞에서 멈춰서고 있었습니다. 국방부에서 공식 입장이 나온 건 그로부터 몇 주 후였습니다. 사업자 선정 절차 전반을 내부 독립감시기구에 재검토를 맡기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식 문서는 냉정하고 건조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항의가 받아들여진 것이었죠. 비크람 대령은 결과를 전해주면서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덧붙일 말이 없었던 거겠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포콜라 사격장에서 직접 작성한 평가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 반응 시간, 명중률, 연속 교전 횟수. 저는 그 노트를 서랍 안에 집어넣었습니다. 닫히는 서랍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창밖으로 자이푸르 시내가 내려다보였습니다. 저녁 무렵이었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그날은 그냥 어둡게만 느껴졌습니다. 이 싸움이 사격장에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걸 저는 그제야 완전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2018년 10월이었습니다. 자이푸르 기지에서의 일상은 겉으로는 평온했습니다. 서류를 검토하고 부하들의 훈련을 감독하고 저녁이면 막사로 돌아오는 반복된 나날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 평온함이 불편했습니다. 재검토가 시작된 이후로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공식 통보는 한 번도 없었고 저는 그냥 기다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비크람 대령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조심스러운 게 아니라 뭔가를 억누르고 있는 것 같은 톤이었습니다. 싱중령, 오늘 저녁에 시간 돼? 그날 저녁 대령 집무실에 들어서자 책상 위에 서류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대령은 그걸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저는 앉아서 첫 줄을 읽었습니다. 국방부 조달 결정 통보, 자주식 방공포 미사일 체계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최종 확정, 하나에어로스페이스 K30 비오 복합. 숨이 잠깐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재검토가 시작된 지 1년이 넘었고 그 사이 아무 소식이 없어서 이미 틀렸다고 반쯤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비오 복합이었습니다. 다시, 진짜입니까? 대령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기쁨인지 안도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습니다. 어쩌면 둘 다였을 겁니다. 러시아 쪽은요? 공식 항의는 계속하고 있어. 근데 이번엔 숫자가 워낙 명확하니까. 대령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마엔드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장은 10초도 안 되어 왔습니다. 느낌표 하나였는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기다림이 길었던 만큼 그 결과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포콜라 사격장에서 직접 보고 기록했던 숫자들이 결국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정치가 기술을 이기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까지는. 하지만 그 안도감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열흘 후였습니다. 뉴델리에서 소식이 또 날아왔습니다. 이번엔 신문기사가 아니었습니다. 국방부 내부 회람 문서였는데 비크람 대령이 조용히 복사본을 건네줬습니다. 손이 약간 굳어 있었습니다. 문서를 펼쳤습니다. 러시아 측이 이번엔 차원이 다른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단순히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인도가 비오복합을 선택할 경우 향후 인도-러시아 방산협력 전반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S-400 방공 미사일 체계 도입 협상, 해군 함정 공동 개발, 전투기 엔진 기술 이전 협의. 그 모든 사안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저는 문서를 다 읽고 나서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무기 하나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양국 관계 전체를 건드리는 문제였습니다. 러시아는 그걸 알고 있었고 그 무게를 인도 국방부 책상 위에 고스란히 올려놓은 겁니다. 치밀하고 냉정한 수였습니다. 비크람 대령이 낮게 말했습니다. 싱중령, 이건 이제 우리 손을 벗어난 문제야. 저는 그 말을 듣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이푸르의 밤하늘에 별이 선명했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었지만 가슴 한가운데에 돌덩이 하나가 얹히는 느낌이었습니다. 포콜라에서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숫자로 기록한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정치라는 힘 앞에서 천천히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며칠 후 인도 국방부의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발표문을 읽으면서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을 내려놓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발표문은 짧았습니다. 자주식 방공포 미사일 체계 사업, 국제 입찰 절차 전면 취소, 향후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 기조에 따라 국내 조달 방식으로 전환 검토,
커피잔을 내려놓은 건 한참 후였습니다. 손이 떨리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리만큼 조용한 느낌이었죠. 너무 큰 충격은 때로 감각을 마비시킨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메이크 인 인디아, 국산화. 들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말이었습니다. 인도가 스스로의 힘으로 무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방향성 자체는 옳았습니다. 저도 그 원칙에는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지금 이 순간 이 결정의 진짜 이유인지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러시아의 경고가 열흘 전에 날아왔고 열흘 후에 입찰이 취소됐습니다. 그 사이에 인도가 독자 개발 역량을 갑자기 확보한 건 아니었습니다. 순서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마엔드라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제 표정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해 제기할 거야? 그가 먼저 물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올려다보며 대답했습니다.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잖아.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현장 평가관이었습니다. 숫자를 측정하고 보고서를 쓰는 사람이었지. 정책 결정을 뒤집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한계가 그날 유독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일부러 더 바쁘게 지내려 했습니다. 부대 점검을 늘리고 훈련 일정을 앞당기고 서류 처리를 밀리지 않게 챙겼습니다. 머릿속에서 그 발표문을 밀어내려는 시도였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쉴카 자주대 공포 앞에 설 때마다 더 심했습니다. 노후화된 차체, 흔들리는 레이더, 과열되는 포신. 포콜라에서 보고 온 비오복합과 비교하면 세대가 달랐습니다. 같은 임무를 수행하는 무기라고 부르기 민망한 수준이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저는 계속 이 장비로 부하들을 훈련시켜야 했습니다. 어느 저녁 비크람 대령과 단둘이 식당에 앉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차를 마시면서 대령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싱중령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어? 저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포기해야 하나 생각 중입니다. 이 싸움이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서요. 대령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저을 수도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그가 말했습니다. 근데 있잖아, 싱. 포기하는 것도 결정이야. 그 결정이 현장에 어떤 결과를 남기는지는 자네가 누구보다 잘 알잖아.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마음에 걸렸습니다. 대령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도 그냥 차를 다 마시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막사로 돌아오는 내내 그 문장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포기하는 것도 결정이다. 그렇다면 포기하지 않는 것도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아무것도 바꿀 수 없을지도 모르면서 계속 싸운다는 건 스스로를 오래 소모시키는 일이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 아닐 수도 있었죠. 그런데도 저는 그날 밤 서랍에서 포콜라 평가 노트를 꺼냈습니다. 닫아두었던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을 한 장씩 넘기며 읽었습니다. 반응 속도, 명중률, 연속 교전 기록. 한 줄 한 줄이 제가 직접 사막에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기록한 것들이었습니다. 노트를 덮고 나서 저는 한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포기할 수도 없었고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서 저는 한참 동안 혼자 흔들리고 있었죠. 그 흔들림이 멈춘 건 전방기지에서 긴급 연락이 날아온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연락은 밤 11시가 넘어서 왔습니다. 파키스탄 국경 인근 전방기지 암리차르 북쪽 부대였습니다. 발신자는 그곳에서 근무 중인 후배 장교 카필이었습니다.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중령님, 오늘 저녁 국경 근처에서 소형 무인기 3대가 감지됐습니다. 쉴카로 추적했는데 레이더가 제대로 잡질 못했습니다. 한 대는 시야에서 그냥 사라졌고요. 저는 수화기를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겪었던 바로 그 상황이었습니다. 표적이 잡히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 그때 느꼈던 무력감이 순식간에 되살아났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습니다. 근데 무인기가 어디로 갔는지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흔들리고 있던 마음이 그 순간 갑자기 단단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뭔가 결정해야 한다는 감각이 머리가 아닌 몸에서 먼저 올라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비크람 대령을 찾아갔습니다. 대령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카필에게서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대령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잖아. 아닙니다. 저도 전방에서 똑같은 상황을 겪었습니다. 2015년에 그때도 보고서에는 위협 없음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대령이 창밖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국방부 결정이 이미 났는데 저는 그 질문에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날 아침 대령 사무실로 향하면서 내내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으면 한 가지는 있었습니다. 기록을 남기겠습니다. 대령이 저를 봤습니다. 현장에서 발생한 방공 공백 사례를 체계적으로 문서화하겠습니다. 쉴카의 한계가 실제로 어떤 결과를 만드는지 데이터로 쌓겠습니다. 나중에 사업이 다시 열릴 때 그 기록이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령은 한동안 저를 바라봤습니다. 뭔가를 재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공식 지시는 못 해줘. 근데 막지도 않겠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전방기지 3곳에 연락을 돌렸습니다. 카필이 있는 암리차르 북부, 잠무 인근 기지, 그리고 라자스탄 서쪽 국경부대. 각 부대의 방공 담당 장교들에게 같은 요청을 했습니다. 쉴카 운용 중 발생한 추적 실패 사례, 반응, 지연 기록, 장비 과열 및 정비 불가 상황을 날짜와 상황별로 정리해서 보내달라고. 처음엔 반응이 미지근했습니다. 귀찮다는 눈치였고 일부는 왜 그런 걸 모으냐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설명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씁니다. 지금은 그냥 기록만 해주세요. 일주일이 지나자 문서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두 장짜리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분량이 늘었습니다. 장교들도 막상 정리를 시작하고 보니 할 말이 많았던 모양이었습니다. 표적 추적 실패 횟수, 평균 반응 지연 시간, 부품 수급 지연으로 인한 가동 불가 일수. 숫자들이 쌓이면서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인도 육군 전방 부대의 적어도 방공망에는 구멍이 있었습니다. 작은 구멍이 아니었습니다. 드론 한 대가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그것도 여러 곳에 뚫려 있는 구멍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들을 파일로 묶으면서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손끝에 힘이 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무력하게 흔들리던 지난 몇 달과는 달랐습니다. 방향이 생겼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달라졌습니다. 마엔드라가 제 책상 위에 쌓여가는 파일들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이걸로 뭘 하려고? 저는 파일 하나를 집어들며 대답했습니다. 보여주려고요. 우리가 지금 어떤 하늘 아래 서 있는지. 마엔드라는 잠시 그 말을 곱씹더니 자기 자리로 돌아가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저에게 협조 요청 공문 초안 하나를 이메일로 보내왔습니다. 혼자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호였습니다. 창밖으로 자이푸르의 오후 햇살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 끝에서 아주 작은 빛 하나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 멀었지만 분명히 거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저는 곧 알게 됩니다. 파일이 12개가 됐을 때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발신자는 뉴델리 국방부 조달국 소속 민간 분석관 프리아 나이르였습니다. 면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메일 첫 줄에 자기소개가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방산 조달 정책을 분석하는 일을 한다고, 그리고 제가 전방 기지들에서 자료를 모으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마지막 줄이 눈에 걸렸습니다. 저도 같은 문제를 다른 방향에서 보고 있습니다. 한번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저는 메일을 2번 읽었습니다. 국방부 내부 사람이라는 게 걸렸습니다. 제가 공식 지시도 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비크람 대령에게 먼저 알릴까 생각했지만 결국 그냥 답장을 보냈습니다. 만나보겠다고. 열흘 후 뉴델리 출장 일정에 맞춰 약속을 잡았습니다. 장소는 국방부 청사 근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들어서자마자 구석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40 초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고 테이블 위에 서류 묶음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 짧게 인사했습니다. 나이르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격식을 차리거나 긴장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하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저는 그 편안함이 낯설면서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나서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중령님이 모으고 계신 자료, 방향이 맞습니다. 근데 현장 기록만으로는 정책 결정에 닿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 반대편에서 같은 문제를 보고 있었습니다. 반대편이라면요? 예산입니다. 그녀가 서류 묶음에서 종이 몇 장을 꺼냈습니다. 인도 육군 방공 체계 유지 비용 추이였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했는데 그녀가 손가락으로 짚어주는 항목마다 저는 눈이 멈췄습니다. 쉴카 한 대당 연간 정비 비용, 러시아 측 부품 수급, 지연으로 인한 가동 중단 누적 일수, 노후 장비 운용으로 인한 훈련 사고 건수와 그에 따른 추가 지출. 숫자들이 만들어내는 그림은 단순했습니다. 낡은 장비를 유지하는 비용이 새 장비를 도입하는 비용보다 이미 크게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국방부 내부에서는 아무도 안 봅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그녀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보는 사람은 있죠.
근데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낡은 장비를 계속 쓰는 건 러시아와의 관계를 유지한다는 명분이 있으니까요. 숫자보다 명분이 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마음 한 곳에 정확하게 박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느껴온 것과 정확히 같은 이야기를 그녀는 숫자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방향이 달랐을 뿐 보고 있는 것은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그녀가 물었습니다. 중령님, 이 자료들을 모으는 게 어디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모릅니다. 다시 사업이 열릴지도 모르고 열린다 해도 결과가 같을지 모르죠. 근데 아무것도 안 남기면 그냥 없었던 일이 되는 것 같아서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하는 것 같기도 했고 뭔가를 판단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도 합류하겠습니다. 현장 기록과 예산 분석을 함께 묶으면 무게가 달라집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창밖을 잠깐 봤습니다. 뉴델리에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복잡하고 시끄러운 도시였지만 그 순간만큼은 이상하게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혼자였던 싸움에 누군가 합류한다는 것. 그게 전략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따지기 전에 그냥 덜 외롭다는 감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그 감각을 느끼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모른 척 해줬습니다. 그것도 고마웠습니다. 자이프르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기차 창밖으로 불빛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파일 12개로 시작한 일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여전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걸 저는 그때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2019년 봄이었습니다. 프리아와 저는 석 달째 자료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뉴델리에서 예산 분석 자료를 정리했고 저는 자이프로와 전방 기지를 오가며 현장 기록을 보탰습니다. 처음엔 이메일로 파일을 교환하는 수준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녀는 꼼꼼했습니다. 제가 보낸 자료에서 숫자 하나가 맞지 않으면 반드시 짚고 넘어갔고 출처가 불분명한 내용은 어김없이 표시해뒀습니다. 처음엔 그게 까다롭게 느껴졌는데 익숙해지고 나니 오히려 신뢰가 쌓이는 방식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녀가 손댄 자료는 반박하기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전화에서 그녀가 말했습니다. 중령님, 이제 그림이 거의 완성됐습니다. 전방 부대 11곳의 쉴카 운용 기록, 추적 실패 사례 43건, 가동 불가 누적 일수, 그리고 그에 따른 예산 손실 추정치까지 이걸 하나로 묶으면 보고서 형태가 됩니다. 저는 책상에 기대 천장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그 보고서를 누구한테 가져갑니까?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죠. 그녀의 목소리가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료를 만드는 것과 그걸 실제로 결정권자에게 닿게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 무렵 마엔드라가 뜻밖의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인도 육군 참모총장 직속 전력발전위원회에서 방공 전력 현황 점검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정기 보고였지만 그 자리에 방공포병 분야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채널이 열려 있었습니다. 공식 루트였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제가 묻자 마엔드라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물어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이었습니다. 마엔드라는 조용히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서지 않았지만 필요한 순간에 항상 뭔가를 가져왔습니다. 프리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기회입니다. 근데 완벽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허점이 하나라도 있으면 묻혀버립니다. 그때부터 3주가 정신없이 흘렀습니다. 저는 낮에는 부대 업무를 처리하고 저녁부터 새벽까지 보고서를 다듬었습니다. 프리아는 예산 수치를 4번 검토했고 저는 현장 기록의 날짜와 수치를 일일이 원본과 대조했습니다. 마엔드라는 문서 형식과 제출 절차를 꼼꼼하게 확인해줬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단순하게 잡았습니다. 인도 육군 전방 저고도 방공 전력의 현황과 개선 필요성. 자극적이지 않았지만 내용은 달랐습니다. 도입 후에는 전방기지 11곳의 실제 운용 데이터를 실었습니다. 쉴카에 들어온 추적 실패율, 평균 반응 지연 시간, 부품 수급 지연으로 인한 가동 중단 일수. 숫자들이 말하는 바는 명확했습니다. 현재 전방 저고도 방공망은 현대적 위협에 대응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중반부에는 프리아의 예산 분석이 들어갔습니다. 노후 장비 유지 비용과 신형 장비 도입 비용의 장기 비교. 숫자로 보면 새 장비를 도입하는 편이 오히려 경제적이라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마지막 부분에는 포콜라 평가 결과를 다시 실었습니다. 특정 제품을 직접 검명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2017년 실시된 공식 기술평가에서 검증된 체계가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체계가 현재 인도 육군의 요구 조건을 충족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읽는 사람이라면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제출 전날 밤, 저는 완성된 보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마지막 장을 덮으면서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프리아의 말처럼 허점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마엔드라가 옆에서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잘 됐어.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많은 게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보고서는 다음 날 오전 공식 채널로 제출됐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다림은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했다는 감각이 등을 조용히 받쳐주고 있었습니다. 답이 오기까지 얼마나 걸릴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보고서가 누군가의 책상 위에 놓이는 순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파장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답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높은 곳에서 왔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지 3주가 지난 어느 오전, 비크람 대령이 사무실로 저를 불렀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대령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굳어있는 게 아니라 뭔가를 억누르고 있는 얼굴이었습니다. 싱중령, 전력발전위원회에서 연락이 왔어. 자네 보고서가 참모총장실까지 올라갔어. 저는 그 자리에 선 채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참모총장실. 그 네 글자가 머릿속에서 천천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전방기지 현장 기록과 예산 분석을 묶어 제출한 보고서가 인도 육군 최고 결정권자의 책상까지 올라갔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위원회 검토 과정에서 내용이 눈에 띈 모양이야. 특히 예산 비교 부분이 노후 장비 유지 비용이 신형 도입 비용을 이미 초과했다는 수치가 위에서 관심을 끌었다고. 저는 속으로 프리아를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4번씩 검토하며 다듬은 숫자들이었습니다. 현장 기록만으로는 닿지 못했을 곳에 예산 수치가 닿은 것이었습니다. 이틀 후 공식 통보가 왔습니다. 참모총장실 주관으로 방공 전력 현황 긴급 점검 회의를 소집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작성자인 저에게 회의 참석 및 현장 브리핑 요청이 붙어 있었습니다. 프리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령님, 이게 기회입니다. 근데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기뻐하기엔 이른 것 같다는 느낌이 저도 이미 들고 있었으니까요. 회의는 뉴델리 육군본부에서 열렸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방공포병 관련 장성 2명, 조달국 고위 관계자들, 그리고 전력발전위원회 위원들. 저는 그 자리에서 가장 계급이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브리핑을 시작하면서 손이 떨릴 것 같았는데 막상 서류를 펼치자 이상하게 차분해졌습니다. 직접 발로 뛰며 모은 자료들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기록한 것들이었습니다. 그것만큼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전방 부대 11곳의 운용 현황을 설명했습니다. 쉴카에 드론 추적 실패율을 수치로 제시했고 실제 발생한 미확인 무인기 침범 사례를 날짜별로 정리해서 보여줬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조용해지기 시작한 건 3번째 사례를 설명할 때였습니다. 누군가 펜을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산 비교 슬라이드를 넘기자 한 장성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노후 장비 유지에 투입된 누적 비용이 화면에 표시됐을 때 옆자리 관계자가 낮게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숫자가 예상보다 컸던 모양이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질의응답이 시작됐습니다. 질문들은 날카로웠습니다. 데이터 출처, 표본 규모, 측정 방법론. 저는 하나하나 답했습니다. 프리아가 미리 예상하고 준비해준 반박 지점들이었습니다. 그녀가 까다롭게 검토했던 이유가 그 순간 빛을 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장성이 물었습니다. 보고서 후반부에서 2017년 기술평가 결과를 언급했는데 그 체계가 현재도 유효하다고 보는가? 저는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네. 당시 평가 기준이 지금도 충족됩니다. 오히려 현재의 드론 위협 환경을 고려하면 그 체계의 필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장성은 고개를 끄덕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의미인지 저는 정확히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느낌은 분명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로 나오자 조달국 관계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명함을 건네며 낮게 말했습니다. 좋은 보고였습니다. 위에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한마디가 긴 설명보다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자이푸르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지만 눈을 뜨고 싶지 않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이 막 바뀌었다는 감각과
아직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감각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감각 사이 어딘가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 싸움이 끝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뉴델리에서 다시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소식이 착륙하기도 전에 전화로 날아들었습니다. 이번엔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프리아였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분한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말을 시작하기 전에 숨을 한번 고르는 게 느껴졌습니다. 중령님, 러시아 측이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비행기가 착륙 준비에 들어가면서 기내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창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떻게요? 쇼이구가 직접 나섰습니다. 외교 채널로 인도 국방장관실에 메시지가 전달됐습니다. 비호복합 사업이 재개될 경우 인도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기술 협력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S-400 운용기술 지원, 전투기 엔진 공급, 잠수함 공동 프로그램까지 전부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2018년에도 비슷한 경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는 무게가 달랐습니다. 그때는 실무 채널을 통한 압박이었고 이번엔 국방장관실로 직접 들어간 외교 메시지였습니다. 수위가 한 단계 올라간 것이었습니다. 위원회 반응은요? 아직 공식 입장은 없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회의 직후까지만 해도 긍정적이었던 쪽에서 갑자기 말이 없어졌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충격이 느껴졌지만 그건 몸으로만 느꼈습니다. 머릿속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면서 마엔드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짧았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보자고. 그는 바로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알겠다고. 다음 날 아침 3시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마엔드라가 자이푸르까지 왔고 프리아는 뉴델리에서 전날 밤 기차를 탔습니다. 사무실 문을 닫고 앉자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프리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러시아가 이렇게까지 나오는 건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보고서가 실제로 위에 닿았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위안이 되기엔 상황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마엔드라가 테이블에 팔꿈치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S-400이 문제야. 인도가 이미 도입한 체계잖아. 거기에 기술 지원을 끊겠다고 하면 국방부가 버티기 어렵지. 저도 그 부분이 가장 걸렸습니다. 비호복합 하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인도 방공망 전체에서 러시아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컸습니다. 그 연결고리를 흔들겠다는 협박은 단순한 엄포가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났습니다. 예상했던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전력발전위원회에서 비공식 연락이 왔습니다. 방공전력 현황 점검 후속 조치가 일단 보류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유는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적혀있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연락을 받고 한동안 사무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분노가 올라오는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 먼저 피로가 왔습니다.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은 무거운 피로였습니다. 2년 가까이 움직였습니다. 자료를 모으고 분석하고 보고서를 썼습니다. 참모총장실까지 닿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벽이었습니다. 프리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괜찮다고 말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그녀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참 후에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도 지쳤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중령님. 러시아가 이 정도로 나온다는 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미 끝난 싸움엔 이렇게까지 힘을 쓰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이푸르의 하늘에 구름이 두껍게 깔려 있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은 날씨였습니다. 그녀의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걸 안다고 해서 지금 이 무게가 가벼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알면서도 무너지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 무너지면 안 된다고 버텨온 마지막 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밖에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였습니다. 마엔드라가 찾아온 건 비가 내리던 저녁이었습니다. 노크도 없이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온 그는 의자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 앞에 서서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불편한 말을 해야 하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 저는 서류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비크람 대령이 나한테 연락했어. 칭, 이 일에서 손을 떼라고. 순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빗소리만 창을 두드렸습니다. 대령이 직접? 응. 위에서 압력이 들어온 모양이야. 중령님이 계속 이 문제를 건드리면 인사에 영향이 생길 수 있다고. 대령도 더는 막아줄 수 없다고 했어. 저는 천천히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인사.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군인에게 인사는 단순한 발령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급이 막히거나 오지로 전출되거나 경력 자체가 꺾일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38살이었습니다. 군 생활이 아직 10년 넘게 남아 있었습니다. 대령이 뭐라고 했어? 정확히 더 이상 자네를 보호해줄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고. 미안하다고도 했어. 미안하다. 비크람 대령이 그 말을 했다는 게 오히려 더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그는 함부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마엔드라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솔직히 말할게. 나는 이제 빠져야 할 것 같아. 나도 가족이 있고 애들 학교 문제도 있고 더 이상 같이 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 그 말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프리아가 지쳤다고 했을 때도 위원회 후속 조치가 보류됐을 때도 버텼는데 마엔드라의 그 말은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함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협조 공문 초안을 아무 말 없이 보내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빠진다는 건 단순히 한 명이 줄어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어.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마엔드라는 뭔가 더 말하려다가 입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빗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분노도 억울함도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비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프리아에게 연락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화기를 집어들고도 번호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상황을 전달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을 전달하고 나서 어떤 말을 이어가야 할지 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날 밤 프리아에게는 연락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크람 대령에게서 공식 면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대령은 문을 닫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싱중령, 나는 자네 편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근데 지금 상황이 자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위에서 무겁게 보고 있어. 더 진행하면 자네 경력이 위험해. 대령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대령이 잠깐 시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를 봤습니다. 내려놓아. 지금은 세 글자였습니다. 내려놓아.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 소리가 아니었지만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대령 사무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발이 무거웠습니다. 2년 반이었습니다. 포콜라 사격장에서 비호복합을 처음 본 날부터 전방 기지를 돌아다니며 자료를 모으던 날들까지 프리아를 만나고 마엔드라와 함께 밤을 새우고 참모 총장실까지 보고서를 올렸던 모든 것이 그 복도를 걸으면서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모든 것이 여기서 멈춰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막사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포콜라 평가 노트가 있었습니다.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서랍을 닫았습니다. 창밖으로는 어제 내리던 비가 아직 그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흐린 하늘 아래 자이푸르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어디를 봐도 밝은 곳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진짜로 포기를 생각했습니다. 사흘을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업무는 했습니다. 부대 점검을 나갔고 서류에 결제도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소와 다를 게 없었죠. 하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고 밤에는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 새벽이 오는 날이 사흘 연속이었습니다. 포기라는 말을 처음 입 밖에 낸 건 사흘째 되던 밤이었습니다. 소리내어 말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음속에서 그 단어를 꺼내놓고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포기. 생각보다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저녁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는 육군준장 출신이었습니다. 35년을 군에서 보낸 사람이었죠. 은퇴 후에는 첸나이 외곽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게 업무 이야기를 잘 꺼내지 않았습니다.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고 아버지도 현직 시절 이야기를 먼저 묻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날은 달랐습니다. 전화를 걸고 나서 한동안 날씨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냐? 저는 잠깐 망설이다가 털어놨습니다. 처음부터 다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포콜라 평가부터 보고서까지 그리고 지금 상황까지 중간중간 요약하면서 말했는데 아버지는 끊지 않고 들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다 말하고 나서 저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르준, 나도 그런 순간이 있었어. 옳은 걸 알면서도 못 가는 순간.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는 그때 포기했다. 예상하지 못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포기하고 나서 한동안은 편했어. 근데 나중에 그 문제가 다른 방식으로 터졌을 때 내가 그때 버텼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오르랐다. 그게 더 오래 남더라. 아버지가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있잖아. 나는 내가 나보다 더 멀리 왔다고 생각해. 참모총장실까지 올라간 보고서가 그냥 사라지진 않아. 기록은 남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이푸르의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무섭습니다. 계속 가다가 아무것도 안 바뀌면, 그것도 제 경력도 다 날리면. 아버지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무서운 거 당연하지. 근데 아류준, 내가 무서운 게 경력이야. 아니면 포기했다는 것 자체야? 그 질문이 가슴 한복판에 꽂혔습니다.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겨우 말했습니다. 둘 다인 것 같습니다. 그래, 둘 다여도 돼. 근데 그 둘 중에 뭐가 더 오래 남을지는 내가 알잖아.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포기했다는 것 자체가 무서운 거냐고. 그 질문이 자꾸 되돌아왔습니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포콜라 평가 노트를 꺼냈습니다. 펼쳤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숫자들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짚어 내려갔습니다. 제가 직접 사막에서 기록한 것들이었습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쓴 것들이었습니다. 그 숫자들이 틀리지 않았다는 건 지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프리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흘 만이었습니다. 그녀가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말했습니다. 늦게 연락해서 미안합니다. 괜찮다고 말하고 싶은데 걱정됐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녀도 쉽지 않은 사흘이었을 거라는 걸 그 흔들림 하나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계속 가겠습니다. 그녀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두 글자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처음으로 제대로 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만에 가슴이 조금 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자이푸르의 하늘이 오랜만에 맑았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벽은 그대로였고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벽 앞에서 돌아서지 않겠다는 것만큼은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채 식기도 전에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문이 하나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곳은 인도 바깥이었습니다. 2022년 2월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저는 새벽에 뉴스를 보다가 잠을 깼습니다. 처음엔 먼 나라의 전쟁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그게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판치르가 격추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러시아의 판치르 자주대 공포가 드론에 의해 파괴되는 영상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대였습니다. 그것도 소형 드론에 의해서였습니다. 방공 체계가 드론을 잡는 게 아니라 드론이 방공 체계를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영상을 반복해서 봤습니다. 포콜라 사격장에서 판치르 옆에 서 있던 러시아 기술자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팔짱을 끼고 자신만만하던 그 표정이, 그리고 비오복합의 포탑이 표적을 향해 빠르게 돌아가던 순간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프리아에게서 먼저 문자가 왔습니다. 보고 있습니까?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같은 걸 느끼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인도 국방부 안에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프리아가 조달국 내부 동향을 전해줬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 무기 체계의 실전,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거론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판치르의 격추 장면은 단순한 전학 뉴스가 아니라 인도 국방부 회의실에서도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창밖을 바라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기쁘다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누군가의 전쟁이 이쪽의 문을 열어주고 있다는 사실이 단순하게 반갑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도 움직여야 했습니다. 저는 프리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써야 합니다. 그녀가 바로 답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번엔 우크라이나 전장 데이터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판치르의 실전 교전 결과와 비오복합의 2017년 평가 데이터를 직접 비교하는 형태로 정확히 제가 생각하고 있던 방향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마엔드라에게도 연락했습니다. 그는 한동안 빠져 있었지만 이번엔 망설임이 짧았습니다. 알겠어. 이번엔 나도 끝까지 간다. 셋이 다시 모였습니다. 이번엔 자이풀가 아니라 뉴델리에서였습니다. 프리아의 사무실 근처 회의실을 빌렸습니다. 테이블 위에 노트북과 서류들이 쌓였습니다.
보고서를 처음부터 다시 썼습니다. 이전 보고서가 현황 진단이었다면 이번엔 비교와 결론까지 담았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수집된 판치르 운용 데이터, 소형 드론에 의한 격추 사례 분석, 그리고 비호복합의 30mm 기관포와 신궁, 미사일 복합 운용이 그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프리아는 예산 부분을 완전히 새로 썼습니다. 러시아 무기 유지 비용에 이제 한 가지 항목이 더해졌습니다. 실전에서 격추될 경우의 손실 비용과 전력 공백 기간. 숫자가 이전보다 훨씬 설득력 있었습니다. 마엔드라는 문서 전반의 논리 흐름을 검토했습니다. 한 문장씩 읽으면서 반박 가능한 지점을 찾아냈습니다. 3번을 그렇게 반복했습니다. 사흘이 걸렸습니다. 밤을 2번 세웠습니다. 새벽 2시에 프리아가 커피를 타오면서 말했습니다. 이번엔 다를 것 같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면서 대답했습니다. 달라야 합니다. 보고서가 완성된 건 사흘째 새벽이었습니다. 저는 완성된 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이전 보고서보다 두껍고 더 날카로웠습니다. 허점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마엔드라가 3번 걸러냈으니까요. 제출 버튼을 누르기 전에 셋이 서로를 봤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보고서는 이번에 전력발전위원회가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직접 제출됐습니다. 프리아가 2년 동안 쌓아온 내부 채널이 있었습니다. 국방부 정책실장실이었습니다. 제출하고 나서 3시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뉴델리의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마엔드라가 기지개를 켜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다림은 느낌이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기다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낸 다음의 기다림이었습니다. 뉴델리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하늘이 짙은 남색으로, 남색이 어슴푸레한 회색으로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달 후 인도 국방부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발표문을 처음 읽은 건 프리아의 전화로였습니다. 2025년 8월이었습니다. 저는 자이푸르 기지 사무실에서 오후 일과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고 화면에 프리아 이름이 떴습니다. 받자마자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의 차분함이 아니었습니다. 중령님, 나왔습니다. 저는 손이 멈췄습니다. 뭐가요? 인도 육군 자주식 방공포 미사일 체계 사업 공식 재개됐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입찰 참여 의사를 밝혔고 인도 측도 수용했습니다. 이번엔 메이크 인 인디아 방식으로 L&T와 합작 생산 조건으로. 저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이푸르의 오후 햇살이 기지 마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평범한 풍경이 이상하게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진짜입니까? 네. 공식 입찰 제안 요청서가 발행됐습니다. 사업 규모는 비호복합 104대를 포함해 약 3조 원 규모입니다. 3조 원. 숫자가 머릿속에서 천천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포콜라 사격장에서 처음 그 숫자를 들었던 게 2017년이었습니다. 8년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마엔드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세 글자였습니다. 나왔어. 답장이 50초 만에 왔습니다. 알아. 방금 봤어. 한잔 해야겠다.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비크람 대령이 저를 불렀습니다. 대령은 사무실 문을 닫고 저를 한동안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싱중령, 자네한테 할 말이 있어. 말씀하십시오. 몇 년 전에 내려놓으라고 했잖아. 그 말, 미안하게 생각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령님이 그 상황에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도 자네가 버텼기 때문에 지금이 있는 거야. 그건 내가 인정해야 해. 대령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 한쪽이 뜨거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애써 표정을 고르면서 짧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은 짧았지만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대령은 모른 척해줬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처음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 관계자들과 공식 자리에서 마주했습니다. 뉴델리에서 열린 방산 관련 설명회였습니다. 한국 측 담당자가 비호복합 개량 현황을 브리핑했습니다. 2017년 포콜라에서 봤던 그 체계가 이제 더 발전해 있었습니다. 레이더가 개량됐고 대드론 교전 능력이 추가됐으며 사거리도 늘었습니다. 저는 브리핑을 들으면서 내내 포콜라 사격장을 떠올렸습니다. 모래바람 속에서 포탑이 돌아가던 순간을, 평가표를 쥔 손이 멈췄던 그 순간을. 브리핑이 끝나고 담당자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여러 장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직접 받고 직접 기록했으니까요.
나오는 길에 프리아가 옆에서 걸으며 말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2017년보다 좋아졌습니다. 그때도 충분했는데 그녀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마엔드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셋이 나란히 건물을 나섰습니다. 뉴델리에 저녁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켜지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엔드라가 걸으면서 말했습니다. 8년이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8년입니다. 길었다. 길었습니다. 셋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침묵이 어울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파키스탄 국경 근처 전방기지를 떠올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드론을 놓쳤던 그날 밤을, 쉴카 레이더가 표적을 잡지 못하던 순간의 무력함을, 그리고 그 무력함이 저를 포콜라로, 뉴델리로, 이 긴 싸움 속으로 밀어넣었다는 것을. 아직 계약이 확정된 건 아니었습니다. 입찰이 시작됐을 뿐이었고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8년 전 취소됐던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것도 더 단단한 조건으로. 현지 생산이라는 조건은 이번엔 러시아가 쉽게 흔들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메이크 인 인디아의 틀 안에서 진행되는 사업을 외부 압력으로 막기는 훨씬 어려웠습니다. 뉴델리의 밤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기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말했던 대로였습니다. 포콜라 평가 노트의 숫자들, 프리아와 밤을 새워 다듬은 보고서들, 마엔드라가 한 줄씩 검토해준 논리들. 그 모든 것이 어딘가에 남아있었고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이 어디에서 끝나는지 저는 마지막 한 가지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026년 봄이었습니다. 라자스탄의 바람은 9해 전과 똑같았습니다. 모래를 실어 나르는 건조한 바람, 눈을 가늘게 떠야 하는 그 바람이 포콜라 사격장을 가로질러 불었습니다. 저는 그 바람 속에 서 있었습니다. 9해 전 처음 이곳에 섰던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평가관으로 온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인도 육군 방공포병 대령이었고 자주식 방공포 미사일 체계 도입 사업 현장 감독관으로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는 비오복합이 있었습니다. 9해 전 그 자리에 섰던 바로 그 체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레이더가 개량됐고 차체 위에 추가된 데드론 탐지 장비가 낯설면서도 반가웠습니다. 프리아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조달국 정책실에서 이 사업을 공식 담당하게 된 그녀는 서류, 묶음을 옆구리에 끼고 사격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엔드라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후배 장교들에게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크고 자신감 있었습니다. 시험 사격이 시작됐습니다. 비오복합의 레이더가 돌아갔습니다. 표적기 3대가 서로 다른 방향에서 동시에 날아들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9해 전 처음 이 체계를 봤을 때처럼 손에 평가표가 없는데도 온몸이 긴장했습니다. 포탑이 돌아갔습니다. 30mm 기관포가 첫 번째 표적을 향해 불을 뿜었습니다. 동시에 신궁 미사일이 두 번째 표적을 향해 솟구쳤습니다. 그리고 개량된 데드론 탐지 장비가 세 번째 표적, 소형 드론을 포착했습니다. 포탑이 다시 돌아갔고 짧은 연사가 이어졌습니다. 세 표적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사격장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뒤편에 모여있던 인도 측 장교들 사이에서 낮은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9회였습니다. 포콜라에서 평가표를 쥔 손이 멈췄던 그 순간부터 전방 기지를 돌아다니며 자료를 모으던 날들, 프리아와 밤을 새워 보고서를 다듬던 밤들, 마엔드라가 문 앞에 서서 빠지겠다고 했던 그 비 오던 저녁, 아버지 목소리를 들으며 천장을 바라보던 새벽들, 그리고 다시 셋이 모여 처음부터 보고서를 썼던 뉴델리의 밤까지, 그 모든 것이 눈꺼풀 안쪽에서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프리아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마엔드라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사격장 쪽을 바라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역시 좋네. 9회 전 그가 처음 비오복합을 보고했던 말과 비슷했습니다. 그때는 의아하다는 눈빛이었는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확인했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측 관계자들과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한국 측 담당자가 앞으로의 현지 생산 일정과 기술 이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L&T와의 합작 생산 공장이 이미 부지를 확정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설명을 들으면서 이번엔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9회 전과 달리 이번엔 인도 안에서 만들어지는 구조였습니다. 외부에서 흔들기 훨씬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간담회가 끝나고 사막의 해가 기울었습니다. 석양이 포콜라 사격장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9회
전 그 석양과 같은 색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무게를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어렴풋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했습니다. 작은 나라였습니다. 한반도라는 좁은 땅에서 끊임없는 위협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온 무기였습니다. 그 절박함이 성능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포콜라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그 무게가 느껴졌는데 이제야 그게 무엇인지 정확히 알 것 같았습니다. 프리아가 옆에 와서 섰습니다. 둘이 나란히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뭐 할 겁니까?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전방 부대 가야죠. 새 장비가 들어오면 교육이 필요하니까. 또 현장으로. 저는 원래 현장 사람입니다. 그녀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가볍게 웃었습니다. 마엔드라가 멀리서 소리쳤습니다. 둘이 거기서 뭐 해요? 빨리 와요. 밥 먹어야지. 저는 프리아와 함께 걸음을 옮겼습니다. 포콜라의 석양이 등 뒤에서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아홉해 전 혼자 그 자리에 서서 비오복합의 잔상을 지우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둘의 그림자를 끌고 그 사격장을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늘 위로 별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자스탄의 밤하늘은 언제나 별이 많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닿지 않는 사막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잠깐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랍 안에 오래 넣어뒀던 포콜라 평가 노트가 생각났습니다. 지금은 서랍 안에 없었습니다. 이 사업 관련 공식 문서 파일맨 앞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제자리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옳은 것은 결국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느리더라도 멀리 돌아오더라도 저는 그것을 9회에 걸쳐 배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감동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인도 육군의 비오복합 도입 사업을 배경으로 만든 뉴스픽션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뼈대는 꽤 오래된 실제 사건에서 시작됩니다. 2013년 인도 국방부가 자주식 대공포 미사일 체계 도입을 위한 국제 입찰을 열었고 러시아 판치르를 포함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30 비오복합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러시아가 강하게 항의했고 정치적 압박 속에서 입찰은 취소됐습니다. 그리고 2025년 8월 그 사업이 다시 열렸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인도 현지 기업 L&T와 손잡고 메이크 인 인디아 방식으로 재도전에 나섰습니다. 저는 그 12년의 시간 안에 누군가의 이야기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성능을 확인하고 기록하고 버텼을 누군가의 이야기. 아르준 싱이라는 인물은 그 상상에서 태어났습니다. 실존 인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가 겪는 감정들, 옳다고 믿는 것이 정치 논리에 막히는 답답함, 포기할 뻔했다가 다시 일어서는 과정은 실제로 그 시간 안에 있었을 법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사실과 픽션이 어떻게 나뉘는지는 하단 구절을 꼭 확인해 주세요. 비오복합의 성능, 입찰 경과, 러시아의 개입, 사업 재개 사실은 모두 확인된 내용입니다. 아르준 싱과 프리아, 마엔드라는 창작된 인물입니다. K-30 비오복합이 결국 인도 땅에서 인정받는 날이 오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 또 이야기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